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운전직 사회 김현철입니다. 먼저 시험 보신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의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노고가 꼭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좀 총평을 좀 해보면, 저 서울시 운전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뭐, 이렇게 전혀 새로운 주제가 출제됐다거나, 아니면 문제된 형식이 좀 새로웠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선지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답을 접근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선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약간의 좀 새로운 선지들,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좀 의미 있는 문제들이 좀 약간 그런 선지 구성이 좀 있긴 했었지만, 문제 전체적으로 출제 포인트가 뭐 전혀 새로웠다거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묻는 방식이 굉장히 까다롭다거나, 즉,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또 제가 이제 그 학생분들에게 듣기로는 교육청 문제나 뭐 이런 데에서는 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좀 많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일단 서울시 공개된 서울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뭐 시험을 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시험에 남으신 분들도 좀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는 것은 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다라고, 하나하나 좀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에서 나타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를.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이래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거시, 미시, 기능, 갈등, 상상, 이런 거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뭘까?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 뭘까?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쵸? 거시적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이렇게 나누죠. 그리고, 자, 여러분, 자, 이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에다가 초점을 맞추죠.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미시적 관점은 개인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 가장 대표적인 학설로서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사회 유기체설을 얘기하고요. 미시에서는 사회 계양론을 이야기하죠. 네. 되셨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럼 주어진 관점이 세 개 중에 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지금 포크 선물에 대한 그 의미를, 자,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여기서 좀 헤매실까봐 정확한 키워드를 하나 줬어요.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주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걸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회문제를 여러분 병리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정답 쉽게 나왔죠? 정답은 2번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걸로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이거 갈등론이죠.
그래서 갈등론은 이 갈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기능과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상상론은 어디에 해당해요? 개인을 중심에 두는 사회 구조가 아니라 개인을 중심에 두는 미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으로 깔끔하게 찍을 수 있었던 너도 맞히고 나도 맞힐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보기의 그림은 자, 여러분 자 복수정당제에 대한 유형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자 여러분 양당제 다당제 머릿속에 띄워놓고 봐야 되는 거죠. 유권자의 정당 선택의 폭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가 다당제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 양당제. 자, 여기까지 금방 여러분들이 하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겠습니다.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서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할 수 있다. 정답 1번이네요. 자, 여러분 다당제라고 하는 것은 집권이 가능한 정당이 2개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 이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3개 이상이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다당제 같은 경우에는 제3정당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자, 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과반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과반 정당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역할이 크다? 제3당의 역할이 큽니다. 제3당의 중재가 가능하죠. 중재 역할이 크죠. 그런 반면 양당제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재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과반수를 통과시켜 버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당제에서 자, 중재가 더 용이할 수 있다. 네, 정답 1번. 쉽죠? 네, 이것도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양당제는 다당제에 비해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여러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건 뭐의 특징입니까? 여러분, B, 양당제가 아니라 A, 다당제의 특징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국정의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한 것도 역시나 다당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은 양당제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가 자리는 양당제가 좀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당제가 높은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특성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런 특성 나머지 특성도 정리해 주시고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에 가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와 다에 대한, 자, 개인과, 자, 여기,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고 하면,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의 관점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멍멍론 아니면 실제로 물어보겠구나 라는 걸 띄워놓고 보기 이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좋은 옷을 고르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닌다. 단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선택된 자 옷과 음식에 붙여진 이름뿐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요겁니다. 선택. 여기서 선택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개인의 선택이죠. 자,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고, 자, 이런 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사회 명목론이에요, 명목론. 자, 반면에, 나 볼게요, 여러분, 나.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집단의 선망은, 여기서 중요한 말, 집단의 선망. 자, 집단의 선망 형태로 나타나서, 자, 사람들에게 같은 옷을 입게 하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라고 해서 어떤 집단이 주는 사회가 주는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 실제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1번 내려가 볼게요. 자, 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회 실제론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거시적 관점이죠. 명목론은요 미시적 관점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1번 풀어드릴 때 정리해드린 것처럼
가는 자 유기체로서의 개인의 행동을 구속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제론이에요. 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 유기체론은 거시의 대표 이론이고 사회 실제론의 대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자율성, 명목론은 개인의 자율성이 사회구조의 구속성보다 우선된다고 본다. 자율성을 강조한다. 개인을 강조한다. 정답 2번. 어렵지 않죠, 이것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속성이 사회적 속성을 결성한다고 보는 것은 명목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사회는 개인들 간의 자발적 계약이에요. 이게 사회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계약서는 뭡니까? 명목론이죠. 명목론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옳게 짝지어진 것은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여러분. 4번.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A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기서도 역시나 우리 머릿속에 현실주의, 이상주의 띄어져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국제사회는 보편적 가치나 질서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고 라고 했고 오로지 힘에 의해 주도될 뿐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힘의 논리를 강조한다. 무슨 주의? 현실주의. 그 다음에 자, 상충되는 이해와 조화 나왔죠. 그 다음에 합의 나왔죠. 이런 거 뭐라고 합니까? 이상주의,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갑은 국제사회를 보편적 선이 지배한다고 보는 거는 여러분 이상주의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국가보다 초국가 행위 주체 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여러분 이상주의에 해당하겠습니다.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현실주의는 중요한 행위 주체로 국가를 봅니다. 국가. 반면에 이상주의는 자 국제기구라든가 뭐 NGO라든가 이런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을은 주권 불가침의 원칙이 국력에 따라, 자, 여러분, 이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거는 여러분 뭡니까? 현실주의죠, 여러분. 현실주의죠. 그래서 우리가 유엔의 그 이사국들, 미영 프로중 이런 상임 이사국들이 갖는 거부권 같은 경우를 우리가 현실주의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힘을 주는 권리를 주는 이런 성향을 우리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국가들이 국제 규범을 통해서 국제사회 무정부 상태를, 자, 여러분 무정부 상태를 갑과 을이 아니라 갑과 달리 을은, 자, 이상주의는 무정부 상태를 극복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국제 규범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대요. 뭡니까? 이상주의죠. 을은 이상주의 맞아요? 을은 이상주의 맞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볼게요. 5번. 자, 여러분, 이제 근대민법의 원리, 현대민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근대민법의 원리, 현대민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러분 볼게요. 자, 보기 1에 여러분 보이시죠? 보기 1에 기업과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은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A는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 공정의 원칙은 원래는 뭐였어요? 근대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 B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거 뭡니까? C는 당연히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을 거고요. D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업법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공공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소유권 공공의 원칙이에요.
자, 맞았죠? 그래서 기억법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이익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건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가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B와 C는 이 두 가지 얘기하는 거네. B와 C는 모두 현대민법에서도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예, 좋은 선지입니다. 예, 맞죠, 여러분? 자, 우리가 근대민법의 원리가 사라지고 현대민법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자, 근대민법의 원리가 현대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수정되고 혹은 여러분 폐기되거나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수정되고 보완되거나 혹은 가미된 것이다. 자, 가미된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야지. 완전히 근대민법의 원리가 사라지고 현대민법의 원리가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정확한 표현이지, 여러분. 자, 이렇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B와 C, 즉 근대민법의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대민법의 원리는 현대민법에서도 모두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D급번 주무선지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자, D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여러분 이건 C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과실 책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무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경우를 우리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요.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보기에 대중문화에 대한 관한 글. 자, 요 6번이 제가 봤을 땐 약간 예전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문제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중문화에 관한 글에서 밑줄친 기억과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자, 요거 두 가지 문제가 믹싱된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포인트가 믹싱된 겁니다. 하나는 대중문화에 대한 포인트가 출제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자, 여러분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그런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산업사회 정보사회만 먼저 잠깐 보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자, 산업사회하고 정보사회를 비교할 때 있어서 여러분, 자, 산업사회는 여러분 뭡니까? 생산은 품종이 소품종,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하죠. 자, 반면에 정보사회에서는 품종이 다양하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같이 꼭 외워두세요. 산업사회는 관료제의 특징이 산업사회의 특징으로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산업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모델은 관료제이고 정보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조직 모델이 탈관료제거든요. 그래서 자, 요 특징 잘 구분하시고 자, 여러분 매체와 관련해서는 산업사회에서는 전통 매체가 주요하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신문과 같은 인쇄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TV와 같은 영상 매체. 이게 이제 산업사회 모델이라고 한다면 정보사회는 이제 뉴미디어. 자, 우리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소통 방식을 우리가 뉴미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전통 매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방향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또 이 뉴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쌍방향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의 페이스북을 읽고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보고
이런 SNS 보고 또 나도 SNS를 올리고 뭐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잖아요. 뭐 댓글 달고 그쵸? 자 이렇게 쌍방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 정도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에 접근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산업화 과정에서 자 쭉 펴내는데 일단 1번 보겠습니다. 산업화라는 것은 산업 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자 소품종 대량 생산이라는 키워드 나왔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사회적 발언권이 확대가 되는 것이 대중민주주의가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맞습니다. 자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절대다수의 대중이 참여하는 그런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사회적 발언권의 확대는 이에 토대가 된 거 맞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상식을 묻는 그런 수준의 선지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이 답이었죠. 여러분 산업사회를 얘기하는 거고 산업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전통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매체는 자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이죠.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리을 자 문화상품 생산에 있어서는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라고 했는데 자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3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대중문화 지금 여기서 대중문화가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 대중문화의 특성으로 우리가 좀 짚을 수 있는 거 크게 세 가지. 일단 다수성,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가 좀 획일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획일성의 문화, 획일성. 그 다음에 상품성, 상업성. 요 세 가지 정도가 대중문화를 이제 결정짓는 대중문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은 요 세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는 문제였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4번 볼게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관을 구분한 거예요. 자, 이거 딱 보니까 A는, 자, 여러분, 뭡니까? 광역시래요. 광역시. 자, 광역시, 즉, 특별시, 광역시, 무슨 도, 이런 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 무슨 군, 무슨 구.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지금 A는 광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B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 여기 C와 D. C는 여러분, 자, 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의회. 자, 뭐 광역의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뭡니까? 단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장. 지방자치. 자, 여기가 약간 입법부적 성격이 강하면 여기가 행정부적 성격이 강한 거죠. 중앙정부로 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A 지방자치단체 장은 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자 B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달리 때문에 틀렸죠. 달리. 둘 다죠. 둘 다 자 선거에 의해서 뽑힙니다. 광역이든 기초든. 2번 보겠습니다. C는 집행기관. 자 거꾸로 돼야 되죠, 여러분. 이거 거꾸로. 거꾸로 돼야 됩니다. C는 의결기관이고요. D는 집행기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D. 주민청원. 주민청원은 주민의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예, 이것도 뭐 거의, 예, 청구권, 뭐,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정답 3번입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약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시간을 끌 수 있는 선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3번이 근데 너무 쉬웠기 때문에 자 기억 자 광역시 의회는 지방자치대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집행기관은 아니에요. 의결 그거는.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앞에 거 틀렸어요. 리을 어디 있어요? 자 리을 땡땡시장은 조리한 제초. 이건 맞아요.
자, 조례안 제출권은 같습니다. 단체장이. 근데 앞에 게 틀렸어요. 지방의회가, 이것도 둘 다, 이건 둘 다, 여러분. 자, 둘 다, 여러분, D에 해당하는 거죠. D. 그쵸? 둘 다 D에 해당하는 거예요. C에 해당하는 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지금.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 볼게요, 여러분. 자, 일탈 현상에 대해 원인과 보기와 같이 분석을 했대요. 그런데 자, 중요한 말 나왔죠. 급격한 사회 변동 나왔습니다. 이거만 나왔으면 사실 게임이 끝난 건데, 자, 급격한 사회 변동이 나왔다는 것은 디르켐의 아노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규범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규범의 공백 상태가 이제 생겼다. 그렇게 해서 뭐가 발생했다? 사회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일탈과 범죄가 증가한다. 이게 전형적인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디르켐의 아노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탈의 대책으로 사회부의 통제력을 회복을 강조한다. 디르켐의 아노미는 정답 1번. 예, 너무 쉬웠네요. 정답 1번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사회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낙인 이론이죠, 낙인. 그 다음에 일탈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자, 학습된대요. 뭡니까? 차별적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일탈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의 확대가 들어가는데, 그 얘기는 일탈은 왜 발생한다?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에서 발생한다.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아노미는 맞는데 머튼의 아노미죠. 머튼의 아노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디르켐의 아노미를 설명하는 것은 1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번. 네, 9번. 네, 9번. 자, 이쪽 거 설명할 때는 제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네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보기는 가와 다를 통해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A와 B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어지기를, 자, 계급론과 계층론이래요. 자,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A가 만약에 계층론이라고 한다면, 자, 사회 계층의 구조를 불연속적으로 보는가? 예. A가 계층론, A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A는 여러분, 계급 이론이 여러분, 계급론이 자, 불연속적인 거고, 계층 이론이 연속적이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 1번부터.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가 계층론이면, 자, 나 자리에 자신의 계급에 대한 강한 계급의식을 가지는가에, 이게 만약에 계층이고, 여기가 계급이면, 당연히 이거 들어갈 수 있죠. 자, 계층은 당연히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계급의식, 귀속의식은 강하니까, 자,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계급 똑같죠? 현대사회의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가라는 거를 가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맞습니다. 현대사회의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 쉬운 건 계층 이론이겠죠. 그리고 계급 이론은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다 자리에 경제적 요인은 사회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하는가에는 당연히 둘 다 들어갈 수 있죠. 물론 계급은 경제적 요인만 온리 경제적 요인만 보는 거지만 계급은 경제, 정치, 사회 모두 보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경제적 요인을 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4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4번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자리에 4번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300제를 통해서든 뭐 모의고사 통해서든 여러분 그동안 기출문제 통해서는 수도 없이 풀어본 문제죠, 사실은. 예. 자, 형사 절차 너무 이게 전형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너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서만 개시됩니까? 아니죠. 피해자의 고소, 뭐 제3자의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그 다음에 뭐 가해자의 자수, 그다음 뭐 현행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사는 될 수 있죠. 여러분 일단 이 5가지만이라도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고소를 통해서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이후, 구속 이후 피의자는 자, 검사에게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대요. 자, 예, 뭐, 구속 이후에 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 전이니까 피의자라고 부르는 것도 맞고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 예. 구속적부 심사는 검사가 하는 게 아니죠. 검사는 당연히 구속을 원하는 사람인데, 예. 자, 구속적부 심사는 뭐 법관 또는 법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혹은 판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판사가 유죄는 누가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원고인 검사가 증명해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선고는 판사에 의해서 하는 거 맞고요. 자,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요거 누가 해? 요거를 검사가 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요거 누가 해? 요거를 판사가 하는 거고. 다시 집행은 누가 해? 검사가 하는 거고. 그래서 검사, 판사, 검사 요 순서가 중요하죠. 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여러분, 자, 맞는 4번이 가장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좀 속도감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수없이 했던 문제죠. 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세금 관련한 그래프가 출제가 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봐야 된다? 요 세로축 그래프의 변수를 확인해야 된다. 이게 세액이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A는 누진세, B는 비례세, C는 역진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C는 비례세이다. 틀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A와 B는 둘 다 뭔 소리입니까? A만 누진세죠. 자, 그 다음에 3번. A와 B 중에 A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거. 고소득층은, A와 B 중에 B가 더 유리해요. 누진세일수록, 자, 누진세는 고소득층이 더 소득이 많아지면 세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누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해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자, 비례세의 형태로 부과된다. 정답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래서 자, 여러분에게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누진세는 직접세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득세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추구한다. 누직소형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비례세는 간접세이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조세 효율성을 추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출제된 거잖아요. 자, 비례세는 부가가치세.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비례세. 그렇죠? 네, 정답 4번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갑은 자, 미성년자나요.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매매했습니다. 오케이. 1번 보겠습니다. 갑의 법정 대리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여기에 틀렸습니다. 갑의 동의 없이도 법정 대리는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2번 보겠습니다. 자, 을은 갑에게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 이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최고권이라고 얘기해요. 최고권 행사할 수 있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최고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제가 뭐가 틀렸어요? 누구한테? 갑에게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촉구를 하면 갑은 당연히 산다 그러죠. 살 마음이 있었으니까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의 몰래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 촉구는 갑에게 하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죠. 갑은 법정 대리인 여기 안 나왔으니까 자, 갑에게 하면 안 되고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죠.
아시겠죠?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갑과 달리 병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병은 뭐 여기 키워드 뭐예요? 용돈이에요. 용돈. 자, 용돈은 미성년자가 단독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또 미성년자임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맞겠네요. 그렇죠? 3번. 4번. 자, 병과 정의 체결한 계약은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명하는 행위다. 그렇진 않죠. 예, 돈을 내고 청구서를 받는 거니까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만을 얻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면,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의 단독행위, 단독적 법률행위죠. 단독행위라고 줄여서 쓸게요. 단독행위가 가능한 경우. 자, 볼게요. 지금 시험에 출제된 것처럼 뭐 돼요? 용돈은 단독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용돈.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만 얻거나, 자, 의무만 면하거나, 자,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12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던 거고, 이 이외에도 좀 허락된 영업행위. 예를 들어서 내가 중학생인데 엄마가 우리 집이 슈퍼를 해요. 그럼 엄마가 외출하시면서 야, 너 좀 가게 좀 봐라. 그럼 당연히 법률행위 할 수 있죠. 단독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다. 허락된 영업행위. 자,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는 여러분 미성년자여도 유언은 할 수 있어요. 물론 17세가 넘어야 되겠지만 17세의 미성년자가 유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세인 미성년자가 자,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민법상 성년으로 의제되죠. 성년 의제된 경우. 그쵸? 그 다음에 자, 일을 했으면, 미성년자가 일을 했으면 임금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임금 청구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그 다음에 자, 7번째로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아까 우리 사례에서 여러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 그 스마트폰 산 거 있잖아요. 예, 갑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제가 지금 써드린 요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자, 용돈 쓰고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허락된 영업행위, 유언, 성년의제, 임금 청구, 법률행위 취소, 요런 것들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꼭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우리가 12번 문제를 풀면서 요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자, 주어지기를 수요 법칙에 따른대요. 자, 보겠습니다. 자, A기업은 최근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받던 X제 가격을 성인에게는 5% 인상하고 청소년에게는 5% 인하했는데, 자, X제 판매 수입을 살펴보니까 둘 다 모두 증가했대요. 자, 하나는 가격을 인상하고 하나는 가격을 인하했는데 둘 다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인과 청소년이 있을 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인은 지금 가격을 인상했어요.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여러분 판매 수입, 자, 가격을 인상했어요. 자, 여러분 약자로 좀 쓸게요. 자, 가격을 인상했는데, 자, 판매 수입도 올랐대요. 둘 다 증가했대요. 자, 그 얘기는,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비량이? 자, 판매량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소비량은 자, 이 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일단 떨어지긴 떨어지지. 왜? 수요 법칙에 적용되니까 가격과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량인데 자, 수요량 어쨌든 수요량이 판매량을 결정하는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Q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P 곱하기 Q는 판매 수입인데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봐도 우리가 가격이 오른 것보다 자, 판매량, 소비량, 수요량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떨어지는 이유는 자, 그러면 덜 많이 이거보다는 조금 떨어진 이유는 떨어지게 되면 판매 수입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러한 제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비탄력적 제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을 볼게요. 청소년은 가격을 내렸어요. 그런데 판매 수입이 올라갔대. 그러면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겠죠. 요게 15% 떨어지면 5%보다는 더, 자, 수요량이 늘었기 때문에 판매 수입이 결과적으로 늘었겠죠. 그렇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 1번 볼게요. 자, 기억에게서, 자, 성인에게서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아니죠. 1보다, 자, 비탄력적이니까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인은 비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XJ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니은에 비해서, 자, 니은이 청소년이죠. 청소년에 비해서 성인이 더 크다라고 해서 성인이 더 작죠. 예, 작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3번 가격이 변경된 후 기업과 달리 성인과 달리 청소년의 소비량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거는 수요 법칙이 적용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소비량은 증가하겠죠. 근데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소비량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수요 법칙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탄력성과 무관하게. 자, 그 다음에 변경 전에 비해서 가격 변경은 XJ의 판매량은 증가한다는 근데 이건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판매량은. 왜냐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 그쵸?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성인들이 극장이죠. 자, 극장입니까? 아, 극장은 아니네요. 어쨌든 요 상품을 예를 들면 성인들이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자, 성인들이 자 1000개를 만약에 소비하고 있었다라고 보겠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100개를 소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게요. 1000개와 100개. 자, 그러면 성인에게는 가격을 5% 인상했는데 그러면 자, 판매 수입은 그거보다 덜 이제 덜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가격은 5% 올랐는데 3%가 줄었다. 자, 만약에 3%가 줄었다. 5%인데 3%가 줄었다라고 하면 자, 3%가 줄었다는 3%는 30명이잖아요. 그럼 30명 정도가 준 거예요. 1000명에서 30명 정도가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뭡니까? 30명 정도 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0명인데 100명에서 가격을 5% 떨어뜨렸는데 청소년이 100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뭡니까? 한 8% 올랐다고 한번 볼까요? 8% 오르면 몇 명 올랐어요? 8명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력성은 자,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지 몇 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한쪽은 비탄력적이고 한쪽은 탄력적이니까 줄었을 때는 덜 줄었고 늘었을 때는 많이 늘었으니까 판매량은 총 증가하겠네라고 했는데 판매 수입은 증가할지언정 판매량이 증가하는 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인들과 청소년이 기존에 얼마나 판매가 되었었던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의 3%하고 그 다음에 100명의 8%하고는 양이 다르잖아요. 1000명의 3%가 더 많이 준 거잖아요. 판매량은.
그렇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 이런 사례였으면 결과적으로는 22명이 준 거죠.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물론 판매량이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셨죠? 자, 어쨌든 근데 요 4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근데 3번이 너무 쉬웠잖아요. 수요법칙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번. 자, 여러분 14번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예요. 자, 키워드 태도 나왔죠? 태도. 자, 태도 나왔습니다. 태도 제가 잠깐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태도를 제가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문화의 태도. 자, 문화의 태도는 크게 여러분, 절대주의적 태도가 있고 상대주의적 태도가 있죠. 자, 절대주의적 태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사대주의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극단화되면 문제다라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장점 하나 단점 하나씩은 꼭 알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 장점이 뭡니까?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단점이 뭐죠? 자, 문화 제국주의로 빠지거나 또 약소국 같은 경우는 국수주의로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사대주의도 장점이 있어요. 자, 선진 문물을 수용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정체성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자, 다른 게 무조건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평가의 문화를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 맥락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문화상대주의는, 자, 여러분, 다양한 문화를 보존한다. 자, 다양한 문화를 보존하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게 극단화되게 돼버리면, 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요 전제하에, 여러분, 만약에 필기 못하고 있으면 멈춤해가지고 필기하고 오세요. 자, 일단 저는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부족한,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서구 문명이 미개한 통역을 무효시키는 정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 제국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자, 자문화 중심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이건 뭡니까? 블랙 커튼 이지 팬츠라고 쓰면 더 좋아 보인대요. 이제 이건 뭡니까? 사대주의가 있다는 거죠. 둘 다 문화 절대주의네, 그렇죠? 둘 다 문화 절대주의야. 그렇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가는 그 사회 맥락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둘 다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상대주의는 없어요. 가든 나든. 자, 그다음에 나와 보겠습니다.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자, 사대주의는 그쵸? 전통 문화를 잃어버리기. 정답 2번에 이런 단점이 있다. 아까 정리해 드렸죠? 네, 정답 2번. 자, 그다음에 정답 2번인 거 아까 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자, 국수주의로 흐르거나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자문화.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즉 평가의 대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둘 다죠. 둘 다. 절대주의니까 둘 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정치참여 집단이 출제가 됐네요. 자, 보기에 정치참여 집단 A와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와 B는 모두
대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본질적인 제도의 공직성과 영향력을 행사. 오케이. 공직성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근데 키워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A, B, C 모두 공직성과 영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러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가 다원화되면서 A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모두 반영하기 어려졌다. 아, 그러면 A가 주로 정치 과정에 모두 정치 과정의 이해관계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A가 주로 했던 거구나. A가 주로 하는구나. B가 나중에 생겼구나. 이 정도 체크할 수 있죠. 이에 시민은 자신들. 자, 여기 키워드 나왔죠.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B를 조직할 때, 아, 특수한 이익 나왔네? 이건 이익사회네? 이익집단이네? 죄송합니다. 이익집단.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익집단, 압력단체. 그 다음에 한편, 시민은 공익 추구를 목표로, 그 다음에 여러분, 죄송해요. 후보자를 추천하는 A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도 나왔죠. A 뭡니까? 정당이죠. 그렇죠? 후보자를 추천하는 A. 자, 그러면 또 시민이 나왔어요. 공익추구 나왔습니다. 그럼 C는 뭐 보지도 않고 뭡니까? 시민단체죠. 자, 되셨죠?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자, A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입법부를 매개한다. 정답 1번이네요. 이거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정답 1번. 그 다음에, 자, 이익사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익집단은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 실체는 국민의 평가를 위한 정책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은 선거에 참여한다는 얘기고, 정당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정권력들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이것도 정당에 대한 설명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한다. 이게 틀렸죠. B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감시와 비판 기능을 모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자, 16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16번. 자, 헌법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자, A는 뭡니까, 여러분? A는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데는 헌법재판소밖에 없고,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소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정답 1번. 자, 이것도 제가 짧게 좀 정리 좀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자, 탄핵은요. 자, 자, 우리가 대통령 탄핵과 일반 탄핵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일반 탄핵에는 뭐가 있느냐? 국무총리 탄핵 가능하고요. 근데 그 외에 국무위원들 가능하고, 또 각부 장관의 장이 국무위원이긴 한데, 또 장관이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국무총리, 국무위원, 각부 장관, 그 다음에 여러분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재판관들, 그 다음에 법관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원, 감사위원들 된다는 건 감사원장은 당연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선관위 위원들, 중선관위 위원장. 자, 이런 사람들이 탄핵 대상자입니다. 탄핵 대상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정답은 1번. 당연히 헌법재판소 소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명령이나 규칙, 이거는 뭐예요? 최종 심사권을 가지는 것은 자,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법원에 대한 설명이죠. 대법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신법 제정 시까지 유지되죠. 그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죠. 만약에 즉시 효력이 상실되면 그건 인용이죠, 인용.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재판관 만장일 취지 아니죠. 자, 9명 중에서 6명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이건 지금 위헌법률 심판일 거니까요. 그쵸?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옳은 건 1번, 나머지 2번, 3번, 4번 모두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서 지금 이거 뭐예요, 여러분? 최저임금제 아닙니까? 최저임금제가 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의 규모는 Q0에서 Q1이다. 아니죠. 실업은 여기입니다. 요만큼의 실업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Q1에서 Q2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규제 후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원래는 얼마나 했을까요? 그만했겠지. 근데 지금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노동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니까, 기업들의 이익은 이렇게, 자, 최저임금이 설정됨으로써 줄어들었잖아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그래서 정답은 맞죠? 예, 여러분 맞습니다.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 보겠습니다. 규제 전과 규제 후에 총 잉여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작아지죠. 규제. 예, 작아집니다. 왜? 자, 이거 다시 지울게요, 여러분. 다시. 자, 이걸 좀 선명하게 표현해 드리려고 제가 지웠어요. 얼만큼의 그 소비자 잉여가 발생합니까? 여러분? 아니,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합니까? 제가 그 보라색으로 표시,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자, 그러면 이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만큼 총 잉여는 줄어들었다. 즉, 사회적 잉여는 줄어들었다는 의미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일단 정답은 2번으로 확인했고요. 규제 후 고용량은 Q0와 Q2 사이에서 결정된다. 고용량은 여러분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 Q1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Q1.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비교의 문제네요. 비교의 문제인데, 비교의 문제는 특이하게, 자, 필요한 노동자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 생산 비자료예요, 생산 양 자료예요. 그렇죠. 생산 비자료입니다. 좀 보통은 생산 양 자료가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데, 자, 이번 시험에서는 생산 비자료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여기도 우리 다 연습은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비용을 구할 때 분자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명하고 20명이니까 3분의 2, 2분의 3, 그쵸? 맞죠? 그럼 이거는 자, 분자로 올려주면 돼요. 3분의 4.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고 자, 기회비용이 낮은 쪽에서 특화시키는 거니까 자, x제는 각국에서 특화를 시키겠네요. y제는 자, 여기서 특화를 시키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각국은 생산 x제, y제 모두에서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일단 각국이 x제에서 절대 우위가 있는 건 맞아요. 생산비는 작을수록 노동자가 조금 투입될수록 더 여러분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자 수가 적을수록 절대 우위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거 같으니까 y한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자, 을국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각국이 더 작으니까 특화 생산하겠죠. 비교 우위가 있는 거겠죠. 작다, 보세요. 3분의 4하고 3분의 2하고의 차이인데.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y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을국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각국은, 자, 여러분, 2배이죠. 즉, 4분의 3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얼마예요? 자, 이게 2가 되니까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배 해준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예, 쉽게 3번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양국이 비교 위에 있는 재화를 특화 생산하면 1대1로 교환을 하면, 자, 여긴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크잖아요. 둘 다. 그쵸?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써드릴까요? 예, 써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자, 먼저 x제의 교역 조건은, x제는 당연히 각국에서 생산할 것이고, 각국은 3분의 2보다는 커야, y제 3분의 2보다는 커야 교역을 할 것이고, 자, 3분의 4죠. 그쵸. 그 다음에 y제는 4분의 3에서 자, 2분의 3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1보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1보다 작고 이게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1보다 크기 때문에 1:1로 교환하는 거는, 1대1로 교환하는 거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죠. 자, x제, 이거보다는 크니까 이득이 될 거고, 이거보다는 작으니까 이득이 될 거고, 이거보다는 크니까 이득이 될 거고, 이거보다는 작으니까 이득이 될 거고. 1대1이면 무조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자료. 자, 보기의 자료 및 자료 분석 및 추론에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물가, 자, 갑국에서는요, 여러분, 물가 안정정책을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뭘로 보는 거예요? 물가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는 거니까 AD가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즉, 호경기예요. 호경기는 어떤 통화 정책을 해야 됩니까? 자, 호경기엔 통화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국공채를 매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국공채 매각이 해당하는 수단이다. 정답 1번이겠네요? 되게 쉽죠, 여러분. 호감각 저것만 외웠어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은 긴축재정. 자, 소비세 감면. 이거는 여러분 긴축재정이 아니죠. 긴축재정이 아니라 확장재정정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지급준비율을 D. 이에 부응하는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자, 중앙은행에서도 여러분 자, 이건 지금 불경기라고 보는 거고요. 불경기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불경기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서 확장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율자 들어가는 거를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네, 율자 들어가는 거 다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줘야 돼요. 자, 이자율도 낮춰줘야 되고 지급준비율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 인하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기억은 통화정책, 즉 호감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각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AD가 상승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자,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 GDP 감소 요인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 이건 거꾸로 가야죠. 거꾸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이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자, 기본권이고 소극적 방어적 기본권. 자, A는 확실하게 자유권이죠. 그 다음에 B와 C는 몰라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다른 기본권을 여러분,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은 평등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안 나왔어. 1번 틀렸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가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자, 이건 청구권이죠. 청구권. 만약에 그러면 C는 사회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 B와 C 모두 달리 이거 틀렸습니다. 모두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실정권적 권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모두가 자유권적 권리가, 자연권적 권리가 아니라.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B가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한대요. 그럼 B가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자, 가 자리에 실질적 평등을 실현을 위해서 가장 현대적 권리 사회권을 맞죠? 그럼 여기 사회권이 얘라고 대답해야 돼요? 맞죠? 예라고 대답해야 되죠. 정답 3번이 되겠네요.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자,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는 여러분 여기서 사회권과 청구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아니죠. A는 자유권이니까 A는 여러분 포괄적 성격을 갖죠. 포괄적. 연결적이 아니라 포괄적 성격이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했고, 제가 또 좀 이렇게 좀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또 인천 시험도 직접 좀 보곤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보건 강의도 좀 띄우지 못하고 좀 했었는데, 좀 강의를 좀 대신해서요, 여러분, 제 서울시 기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고, 자, 시작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 문제는 제가 좀 분석한 결과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새로운 얼토당토 않고 그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선지의 구성이나 이 꼭 디테일에서 조금 살아 있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구나라고 딱 예상을 하고 훈련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준의 문제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 보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자, 서울시 문제 꼭 기출 해설 강의 2호 강의를 꼭 듣고 시험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는 자, 운전직 사회. 자, 운전직 김진아, 이윤승, 김현철 팀의 김현철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